자, 화무 11홍이란 말도 있고요. 저 건불 10년이란 말도 있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아무리 큰 나라도요. 우리가 보기에 역사에서 볼 때 저 나라는 뭐 몇백 년 갈 것 같다라고 생각됐던 나라들도 필시적으로 망합니다. 로마 제국이 망했고요.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정말 영화를 자랑하던 그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화, 또 그 오스트리아 제국의 그 전성기 시절이 사실 음악계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그런 백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이 그 시대에 활동을 했었고요. 모차르트도 그 처음 자락에 있었고요. 모차르트가 1700년대 후반에 살았고요.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죽었으니까 18세기와 19세기에 한 30년씩 살았죠. 이 베토벤이 죽은 해 1827년,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엔나에서 활동한 두 작곡가가 세상을 떠나고서 이상하게, 물론 뭐 이 두 작곡가의 그 죽음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비엔나의 음악계는 점점 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요, 그 나라가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부가 집중되고 그러다 보면 문화와 예술도 번창하게 되고 좋은 면도 많지만 사치와 환락도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퇴폐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를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닌데만, 다른 음악이죠. 베토벤의 음악과 요한 슈트라우스의 음악, 오펜바크, 우리의 즐거움을 많이 주는, 또 가벼운 가곡을 많이 만든 주페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인데, 1830년경부터는 사람들이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모차르트 같은 그런 음악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워낙 부자들이 많고 매일 저녁에 모여서 놀고, 음악은 그냥 부수적인 거, 그냥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모임을 꺼려하기 시작하면서 그 틈새 시장에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2세가 파고들죠. 그래서 쇼팽이 1810년생입니다. 근데 쇼팽이 18살 때 비엔나에 수학여행을 한번 가고, 그리고 나 20살 때 나는 이곳으로 유학을 오겠다. 그래서 쇼팽이 18살 때가 1828년, 그리고 이제 20살 때 1830년에 비엔나에 왔는데 자기가 2년 전에 봤던 비엔나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쇼팽이 친구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내가 2년 전에 생각했던 비엔나의 모습이 너무 아닌데 너무 실망을 했다. 비엔나는 더 이상 2년 전의 비엔나가 아니다. 매일 밤 왈츠가 넘쳐 흐르고 베토벤이 죽었는 지 3년밖에 안 됐다는 그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시는 흥청망청, 즐거움과 화려함이 넘치지만 심각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엔나로 유학을 왔던 쇼팽이 2달만 체류하고 파리로 떠납니다. 그래서 음악의 중심지가 18세기 후반에 19세기 초반에 비엔나에서 점점 더 파리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이 파리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1830년경쯤부터 한 100년간은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낭만의 중심지 파리가 바로 이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무수히 많은 음악가들이 그쪽으로 오고, 뭐 문학, 미술, 건축, 많은 사람들이 파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도 결국 나중에는 비엔나와 같은 길을 겪습니다. 결국 거기도 아주 사치스러워지고 방종, 퇴폐, 환락 이런 것들이 가지만, 작곡가들도 그러니까 둘로 나뉘는 거죠. 마치 비엔나에서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와 이쪽 요한 슈트라우스, 오펜바흐 이런 사람들 나뉘는 것처럼 파리 음악계도 그렇게 양분이 되기 시작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즐기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에 좀 더 경도되지만, 몇몇 사람은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음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곡가가 바로 1822년에 태어난 프랑크, 오늘 처음 들으실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작곡가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 쉬운 곡들도 많이 쓰고
그런데 비해서 이 사람의 작품은 사실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려운 곡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곡을 쓰긴 했지만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고전적인 엄격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낭만적인 자유로움도 갖고 있고요. 아주 감미로운 멜로디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움과 우아함도 같이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전 낭만 또는 무슨 감미로운 아름다움과 종교적 신비로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된 음악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음악 학도들이 그 시대에 영합하고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음악을 쓰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프랑크에게 가서 배우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 파리 음악원의 교수였던 프랑크에게 정말 좋은 작곡가들이 많이 가서 듀파르크라든가 쇼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의 제자로 들어가서 나중에 굉장한 악파를 이루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프랑키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곡가 이름을 딴 이렇게 프랑키스트, 베토벤도 베토베니스트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작곡가의 이름을 딴 프랑키스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사람은 후배 작곡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추앙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전적인 엄격함, 그러면서 낭만적인 여유로움, 섬세함, 미스틱한 면, 종교적인 면, 아주 거룩한 면에, 그러고 보면서도 아주 감미로운 어떤 간드러진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들어보시면 프랑크가 참 위대한 작곡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들으실 바이올린 소나타는 프랑크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프랑크가 좋아했던 작품이고 오늘날도 제일 많이 연주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바이올린 물론 어렵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워낙 어려워서 반주 콩쿨 같은 게 있으면 이 곡이 지정곡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피아노도 아주 까다로운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 이자이라는 19세기, 20세기 걸쳐서 활동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아실 겁니다. 이 이자이가 그 벨기에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사실 프랑크도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파리 음악원 교수가 되면서 당신 파리 음악원 교수로 되려면 국적을 바꿔라 해서 프랑스 국적을 가지게 된 것이지만 사실 프랑크도 벨기에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벨기에 출신이지만 뭐 프랑스 작곡가로 오늘날은 통용이 되고요. 그리고 13살 때 프랑스에 와서 공부하고 거기서 모든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만, 같은 벨기에 바이올리니스트, 정말 불세출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이자이가 결혼할 때 그 결혼식에 꼭 가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가서 이 곡을 작곡해서 결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작곡해서 그날 당일날 신랑인 이자이하고 그 어떤 피아니스트하고 빨리 연습을 해가지고 결혼식 날 그 하객들 앞에서 이 곡을 연주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면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뭐 다른 바이올린 소나타처럼 화려함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곡은 아니지만 정말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진중함, 심각함, 종교적인 아주 간절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감사합니다.